안녕하세요. 리눅스 마스터 2급 챕터 12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2는 리눅스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는 최신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클러스터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클러스터링. 클러스터링은 서비스에 대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무중단으로 계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그리고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했을 때 분산하는 역할과 이런 두 가지 기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클러스터링에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용어들은 시험 문제에서 꼭 정답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보기 문제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클러스터 노드입니다. 노드. 노드는 실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서버, PC, 네트워크 이런 장비들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모드와 스탠바이 모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액티브는 상시적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이버가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네이버를 운영하는 하나의 서버에서. 그러면 그 서버는 더 이상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이버라는 페이지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출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스탠바이라는 서버로 정보가 이관이 되면서 이제 두 번째 서버가 네이버라는 사이트를 오픈하기 위해서 가동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한 서버, 즉 한 노드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을 때 두 번째 노드, 즉 두 번째 서버가 서비스를 이어받아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액티브 스탠바이 모드라고 하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중화 모드라고 부릅니다. 이중화 구성.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각각의 서버들을 우리는 하나의 노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트비트라는 게 있어요. 인터커넥트. 인터커넥트.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서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 빨리, 만약에 서비스가 다운이 됐다라고 하면 빠르게 파악을 해야만 좀 더 빠르게 복구가 가능하죠. 복구가. 그래서 이런 노드들, 서버들이 살아있는지 또는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용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나 살았다고 짧은 신호를 계속 주고받는 현상이에요. 그거를 하트비트라고 부릅니다. 하트비트. 약간 심장 같죠? 심장. 자, 그리고 세 번째, 공유 저장소가 있습니다. 공유 저장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데이터를 액티브와 스탠바이가 같이 정보를 똑같이 가지기 위해, 똑같이 공유받기 위한 하나의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런 서버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Keep Alive 같은 경우는 대용량의 트래픽이 온다거나 또는 대용량의 사용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동시에 두 대 서버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분산해주는 역할을 Keep Alive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리고 클러스터링을 구성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액티브 스탠바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HA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관례적으로 이중화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중화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죽으면 한쪽이 정상적으로 그 내용을 인계받아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금 말씀드린 특징 덕분에 서비스의 중단이 발생했을 때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고, 장애 발생 시 두 번째 서버가 서비스를 인수를 하고, 대표 도구로는 페이스메이커나 키벌라이브가 있다. 페이스메이커는 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클러스터링 그 특징들은 이 중 하나는 금융 시스템이나 DB 서버에 특히 중요하게 필수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금융 시스템이나 DB 서버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대로 운영하면 절대 안 되죠. 자, 그리고 부하 분산이라는 게 또 두 번째 존재합니다. 부하 분산은 대용량의 트래픽이 이렇게 몰렸을 때 한 번에 들어올 때 이 로드 밸런서라는 역할이 세대 서버를 운영하면 골고루 제가 사투리를 써서 골고루 트래픽을 분산해서 한 서버에 트래픽이 몰리는 거를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형 포털이나 온라인 게임에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성능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HPC라고 부릅니다. 연산 속도를 극대화시키는데, 왜냐? 이 그림과 같이 수많은 데이터를 1대1로 다 연결시켜버려요. 그래서 뭔가 대량의 연산을 작업을 처리하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병렬로 연결해서 연상 속도를 올리는 작업. 그렇다 보니까 기상 예측, 공학 쪽에서 특히나 많이 사용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로드 밸런서, 그래, 로드 밸런서? 음.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시험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특징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름과 그리고 베어울프 요거에 대해서는 꼭 하나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상화가 있습니다. 가상화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이퍼바이저. 베어멘탈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별도의 호스트가 없어요. OS 운영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리눅스, 윈도우즈, 맥OS 같은 이런 운영체제가 없이 하드웨어 자원을 직접 관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합니다. 직접. 그래서 오버헤드, 즉 과부하, 시스템에 대해서 리소스로 과부하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리소스 소모가 되게 적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대규모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게, 저기 뭐야, 대규모 시스템에서 이제 사용률이 되게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장비로 보면 KVM, 젠이라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가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은 하이퍼바이저라고 해가지고 호스티드. 느낌상 뭔가 우리가 작업하는 것 같아. PC에서 뭔가 작업하는 것 같아. 자, 기존 운영체제, 윈도우, 리눅스, 맥OS, 기존 운영체제 내부에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설치가 되고, 우리가 관리가 쉽고 개인용이나 테스트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대표적인 장비로는 버추얼박스나 VM웨어이 존재한다. VM웨어가. 그리고 세 번째는 정가상이라고 있어요. 정가상화. 하드웨어를 완전히 가상화 시켜버린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를 아예 가상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해당되는 하이퍼바이저나 가상화 형식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이게 완전히 가상화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완전히 모른다. 다음, 반가상화는 소프트웨어 형태로 가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게스트 OS가 우리 사용자가 가상화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그래서 소프트웨어 형태로 가상화는 제공을 하지만 직접적인 뭐 하드웨어나 이런 장치들과 통신을 시키기 위해서 하이퍼바이저나 가상화와 하이퍼바이저 간에 서로 간에 통신을 시킨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해서는 교재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집필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고 차이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이점을 내가 헷갈린다. 그러면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특징들, 용어들을 조금 더 외워주시면 매칭해가지고 외워주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퍼바이저 이름 뭐다? 아, 베어 멘탈이다. 그리고 별도의 호스트가 없다. 아, 한 요 정도까지. 아, 요것도 하드웨어 자원을 직접 관리한다. 아, 자, 두 번째, 타입 2의 하이퍼바이저는 호스트다. 개인 PC, 그러니까 개인용 OS 위에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다. 아, 어플리케이션으로 결국은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관리가 용이하고 개인이나 테스트 용도로 가볍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장비로는 버추얼박스나 VM웨어가 존재한다. 아, 그리고 정가상은 하드웨어 자체를 완전히 가상화한다. 아, 반가상은 게스트 OS가 가상화 환경임을 인지를 한다. 즉, 가상으로 만들어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준 가상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조금 외워주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시험 문제도 이런 비슷한 형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도 지금 말씀드린 기준으로 문제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해당되는 그 내용들을 조금 풀이를 하시면서 내용을 꼭 외워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클라우딩 컴퓨터가 있습니다. 클라우딩 컴퓨터는 크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아스. 음. 인스트럭션 애저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호텔 건물을 하나 짓는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아스는 모 A부터 Z까지 내가 다 만드는 거예요. 제작을 하고. 건설을 하는 거죠. 아예. 기획부터 설계까지 다 구축까지 다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나 네트워킹 이런 선도 우리가 직접 다 설치해야 되고 땅도 직접 다듬어야 되고 그리고 저 골자 뭐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씩 다 일일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대표적인 장비로 소프트웨어로 가상머신이나 스토리지가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스라고 부릅니다. 플랫폼 애저 서비스. 파스는 이미 건물까지는 완공이 됐어. 음. 죄송합니다. 땅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 다듬어지고, 랜선도 다 깔려 있고, 선은 깔려 있어. 그래서 거기다가 건축물만 지어가지고, 건축물만 우리가 짓는 거예요. 건축물만. 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윈도우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하드웨어 장비는 오잖아요. 우리가 노트북을 구매하면. 그럼 거기에다가 보통 OS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긴 하는데 왜 프리도스라고 하죠? 운영체제가 설치 안 된 버전 노트북.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구매를 해서 운영체제를 설치를 하고 기타 소프트웨어까지 설치하는 단계. 그거를 파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파스라고. 그렇다 보니까 운영 환경에서 개발 툴이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책임은 뭐 우리가 호텔을 짓는다라고 하면 직원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원을 채용하고 고객에 서비스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짓는 거죠. 근데 땅이 만약에 지진이 났어. 그러면 약간 저기 뭐야 저 땅을 빌려준 그 사람도 책임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스가 있습니다. 사스. 사스는 이미 건물도 다 만들어져 있어. 그런데 이 건물에서 하나만 내가 샀어. 매매를 했어. 그런 다음에 이 매매한 공간을 내가 월세나 전세로 넘기는 거예요. 난 이익을 받기 위해서. 어.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땅과 만들어진 건물에서 나는 그 중에 하나만 빌려가지고 내가 서비스를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네이버 메일, 그리고 구글 메일, 그리고 뭐 또 대중적인 게 뭐가 있나?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 이런 것들. 그런 게 여기 사스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그 서비스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네이버 마이박스를 이용을 할 때,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할 때, 구글 드라이브의 운영체제를 우리가 건드리진 않죠. 딱 그 제품만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조금 상세하게 작성을 해놨어요. 이아스는 인프라형이고, 파스는 플랫폼형이고, 사스는 소프트웨어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스 같은 경우는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슬랙, 노션을 뜻하고, 파스 같은 경우는 엘라스틱, 빈스토크, 그 다음에 뭐 레드햇, 오픈시프트, 뭐 기타 등등 이런 부분으로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아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아예 다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사스는 완성된 소프트웨어만을 대여하고 파스 같은 경우는 개발이나 실행 환경만 대여하는 거죠. 그다음에 컴퓨터 환경을 이아스는 완전 자체를 아예 다 대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버나 스토리지나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아스는 물리적인 인프라를 가상화하여 제공해주는 서비스이고 파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배포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우리는 사스 같은 경우는 그냥 어플리케이션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아스는 가상 서버라든지 스토리지, 네트워크까지 제공을 해주고 파스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사스는 최종 사용자의 웹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특징을 보면 이아스는 하드웨어 구매 비용이 절감하고 CPU나 메모리 등 실시간 스케줄링이 가능하고 가장 높은 자유도와 제어권을 제공을 가능하다. 그리고 파스 같은 경우는 인프라 관리가 필요 없죠. 운영체제 단에서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표준화된 환경 제공이 가능하고 배포 및 관리가 쉽다. 사스는 설치 및 업데이트가 어차피 제공자가 다 해주죠. 제공자가 다 해주고, 인터넷으로 연결만 되어 있으면 어디서든지 즉시 이용이 가능하고, 초기 구축 비용이 없다. 자, 그래서 책임자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깃은 시스템 관리자나 이아스는 인프라 엔지니어, 데보스 엔지니어가 이용을 할 거고, 파스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사스는 일반 사용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위해서 외워야 된다라고 하면, 요거 하고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어. 원래는 관리 책임 범위까지 하셔야 되는데, 외우셔야 되는데, 어, 관리 책임 범위는 뒤에서 나오니까, 그 항목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필요 없다. 그냥 요 정도까지. 음. 이 정도까지 하면, 대략적으로 관련된 문제가, 문제가 나오더라도, 푸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빨간색 체크박스로 펴져 있는 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클라우드 서비스별로 모델에 대한 책임자가 있습니다. 이아스는 제공자는 실질적으로 그 땅을 만들어주는 거죠. 땅을.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는 제공자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 운영체제, 호텔 만든 거, 그리고 호텔에서 내가 일부 방을 대여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파스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 그 호텔 건물까지 만들어주니까 제공자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그 호텔에서 일부 공간을 대여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이제 책임을 진다. 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부분의 공간만 빌리기 때문에 대여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제공자가 둘 다 상황에 따라서 책임이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들이 지금 하위 이미지로 각각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서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런 플랫폼들은 우리가 리눅스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 그래도 시험 문제를 위해서 몇 가지 핵심 플랫폼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개념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클라우드를 내가 만약에 구성을 한다, 만들겠다, 라고 하면 오픈스택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야, 오픈스택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 무료로 내가 클라우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오픈스택을 통해 가지고 대규모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의 구축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그 클라우드를 배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배포, 확장, 관리를 자동화해서 운영할 수 있다. 자, 서버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우스로 네트워크 구성부터 여러 가지를 다 일일이 다 만들어야겠지만 서버리스는 코딩으로 만들어서 이제 클라우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둡인데, 하둡 같은 경우는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둡에서 세 가지 용어가 있는데, HDFS 같은 경우는 다수의 서버를, 요게 좀 핵심이죠. 분산 저장 및 복제본을 관리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분산 시스템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각각 분산해서 저장을 하고 복제본을 똑같이 관리하기 위한 최적화된 특징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맵 리듀스 같은 경우는 맵 레듀스인가? 리듀스인가?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병렬 연산 기능을 통해서 대규모 데이터를 매우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면 데이터가 들어와서 자료를 처리를 하고 이 자료를 통해 갖고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집계를 내서 저장 결과를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ARN. 제가 영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얘는 클러스터 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작업 스케줄링을 담당하는 거죠. 특정 시점이 되면 어떻게 작업을 해라라고 예약 작업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예약 작업을 진행을 할 때 각각의 작업에 대해서 리소스 소모를 최적화하는 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나 실습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개념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에서 크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규모, 속도, 다양성, 정확성, 가치가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 그리고 실시간 처리 및 분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왜냐?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유입이 된다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지연되거나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특징의 장점이 아닌 거죠, 소프트웨어에. 그리고 다양성,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에 대해서 정형화할 수 있다,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성이나 무결성이 깨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데이터와 B라는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이 A와 B에 대해서 답변이 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Z나 Y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신뢰성이 없는 거죠. 그럼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가치. 비즈니스에서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제 2차적인, 3차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베디드 시스템인데, 인베디드 시스템은 다른 거 이유 없어요. 그냥 리눅스가 어느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특징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IoT 기계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IoT 기계. 자, 국제 표준인 포시스와 인터넷 프로토콜을 준수하여 이식성과 호환성이 우수하다. 포시스가 뭐라 했죠? 어, 얘는 서로 다른 운영체제 간의 호환성을 유지해서 동일한 환경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다른 운영체제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격을 만든 표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식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서로 다른 운영체제 간에
동일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표준 규격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윈도우나 맥OS가 만약에 이 포식스 규격을 따른다라고 하면 리눅스가 윈도우나 맥OS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현재 그렇고요. 어. 만약에 윈도우나 맥OS가 이 포식스 규격을 따르지 않으면 리눅스를 윈도우나 맥OS에서 설치해서 이용할 수 없어요. 어. 자, 그래서 오픈 소스를 통해서 도입 비용이 절감이 되고 개발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죠. 오픈 소스이니까 얼마든지 더 자유롭게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전기기로부터 스마트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리눅스를 적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단점. 오픈 소스가 라이선스 위반하게 되면 소스 코드에 대해서 공개 등 법적 책임이 따를 수가 있고요. 상표권에 대한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에 대해서 선정 단계도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겠죠. 자, 그 다음에 리눅스는 모바일이나 태블릿에서 이용이 됩니다. 우리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리눅스 기반이에요. 리눅스 기반. 그래서 구글 주도의 오픈 소스인 안드로이드가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며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을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는데, 저 안드로이드가 리눅스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스마트 TV 가전도 웹OS, 이거는 LG죠. LG. 그리고 타이즈는 삼성이죠. 삼성에서 별도로 만든 운영체제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도 전부 다 리눅스 기반으로 거의 만들어졌어요. 리눅스 기반. 음. 그다음에 자동차 IVI는 우리 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동차에서 요즘에는 뭐 이제 많이 나오지만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전방에서 자동차가 부딪힐 것 같으면 따따따따따 거리면서 막 몇 미터입니다 하면서 빨간색 걸리면서 막 부딪힐 것 같은 그런 자동 센서 장치. 그런 자동 센서 장치도 다 리눅스 기반으로 적용이 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코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현대나 요 H로 할게요. 현대나 그리고 BMW에서 만든 제품 그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오토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토요타에서 주도해가지고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교재에 상세하게 집필을 해놨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문제 정도는 나오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인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 챕터는 조금 길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좀 생소한 단어가 많기도 하고, 저도 가끔 보면 생소한 단어가 용어들이 있어가지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혼란스러울 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각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숙지해 주시고요. 개념까지도 어렵다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용어와 특징들을 매핑해서 조금 중간중간 특징 정도만 조금 외워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거 그래도 문제 꽤 나올 거예요. 문제 꽤 나올 거니까 그래도 한번 조금 공부한다 생각하고 IT 쪽에 상식적으로 뭐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타 모르시는 부분들이나 뭐 좀 궁금한 분들 있으면 저희 토피방 있죠? 토피방이 아니라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셔가지고 거기서 기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물어주시면 제가 최대한 제가 바로바로 실시간은 안 되지만 데일리 기준으로 꼭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합격을 100%까지는 안 되겠지만 99%의 합격을 바라보고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